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엔 좀 쉬셨습니까? 주말에도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항상 뉴스 챙겨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무슨 만평을 봤는데 누워서 이렇게 어두운데 휴대전화 빛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잡혀갔나? 이런데 진짜 제 모습 같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새벽에 눈 떠서 잡혀갔나?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요. 예, 아마 전 국민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도 그 주말에 또 주말 방송 하시느라고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토요일 중에 제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자고요. 몰아서 잡니다. 네, 몰아서. 몰잠. 네, 푹신푹신하게. 예. 푹푹 깔고. 몰잠. 야, 네, 그렇게 하고 또 일요일에는 제가 또 라디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의 연장으로 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요일도 프로그램 하세요? 제가 이제 MBC 라디오를 MBC 라디오 출연을 그러시구나. 저희가 그 토요일에 저는 그 집회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혹시 토요일 집회 주무시느라 못 오셨죠? 네, 여기 일하시느라고. 저는 한남동 집회 못 가고 이제 그 강선 때문에 광화문을 갔는데 아예 어쨌든 그 강성 지지층들 우파 그분들 때문에 지하도로 나가는 출구를 다 막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그래서 돌아서 나갔어야 되는 그 정도로 어쨌든 결집을 하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본 장면은 또 다릅니다. 예, 제가 본 장면은 경복궁역에서 그 경복궁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된 사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료 푸드트럭이 한 줄이 양쪽 도로에 쫙 선을 이제 늘어섰어요. 저기 이제 만화가협회에서 가지고 나온 푸드트럭인데 여기에 어묵이나 커피나 풀빵 뭐 이런 여러 가지 핫도그 이런 간식들을 그리고 해외 교민들 저희 보시면 필라델피아에서 광장의 민주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교민들께서 저렇게 직접 현장에 오시지 못하니까 저런 푸드트럭을 보내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일상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저렇게 해서 실제로 응원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밴쿠버 시민들이 또 보내신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서 또 우리 교민들이 저렇게 푸드트럭을 보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날은 추웠지만 그리고 저거는 이제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진보당에서도 그 푸드트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저쪽 라인은 축제 같았어요. 그 2030 그 10대 청소년들의 응원봉 민주주의가 우리가 세계로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저 현장에선 정말 길게 줄을 서서 굉장히 차갑고 춥지만 저 골목에서는 너무나 훈훈하고 그 연대감이 어마어마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는데 구호가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혐오가 아닌 다정함이다. 이게 구호예요. 집회 구호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지금 뭐 보면 앞서 극우 집회에서 강성 극우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무슨 뭐 죽이자 어쩌자 막 이렇게 살벌한 구호들이 나오는데 탄핵 찬성 집회에 오신 이 시민들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혐오가 아니라 다정함이다. 그리고 연대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치북에 써가지고 나오신 시민의 그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구호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빛인 것 같아요. 이게 빛의 혁명이다라는 생각이 그 응원봉의 빛을 상징해서 지금 쉽게 풀어주신 내용인데 저는 한 3주 전에 제가 이제 뭐 중계도 나가고 현장에 저도 자주 갔었고 제가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라디오 진행을 아침에 맡으면서 하루에 3시간 자고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잠을 못 자서 최근에는 제가 토요일 날 못 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적응이 좀 끝났기 때문에 한번 나가볼 생각인데요. 그때 제가 나갔을 때만 해도 막 어묵 나오고 커피 나오고 막 이랬는데 지금 3주 만에 보니까 더 발전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또 우리 교민분들이 또 더 참여하시고 그래서 참 너무 보기가 좋고 이 광장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지금도 응집되고 있기 때문에 전 윤석열 시대 반드시 끝장내고 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 열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시대에 저는 반드시 저 목소리가 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동의 소름이 정말 이 사진 보면서 소소소 돋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단편 소설 보는데도 유사한 문구가 있어서 좀 마음에 좀 각인이 됐는데 누군가를 되게 혐오하고 미워하면 그 결과가 내가 다친다는 건데 이 구호. 그러니까 혐오를 넘어서서 다정함으로 이 상황을 그래야 오래 가고 내가 보호되고 또 상대를 적대시해서 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특정 진영을 막 미워하고 그들이 낮게 갈 때 우리는 높이 간다 막 이런 구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현명하시구나. 그리고 이 굴곡을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다시금 좀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왔지만 저는 지난해 마무리될 때 연말에 사실 그 KDI에서 한국의 그 생산성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자료집을 내서 제가 쭉 다 검토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잖아요. 정말 위기가 왔구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위기 아닌 곳이 없는데요. 이게 정말 수치적으로도 다 정리가 돼서 이미 국제기관에서는 이 경고 사이렌을 너무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구조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앞으로 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동차가 나가려고 해도 엔진이 있어야 차가 나가는 건데 엔진이 없는 차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장에 나오신 저 수많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성실하게 자기 본업에 일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엔진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엔진이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는 위기감도 가장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대한민국이 이 아픈 시련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현명하게 극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엔진을 되살리고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나라 만드는 저는 그 길에 꼭 저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굉장히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저런 연대 시민들의 연대와 힘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총선 무렵에 그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갔을 때 그 시드니 촛불행동 분들이 막 집회에서 시드니 너무 조용한 데여가지고 3명만 모여서 집회해도 저게 뭐야? 막 주목이 확 되는. 주목이 확 된대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깽가리 치고 붙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종섭 대사의 막 입국을 막고 하니까 호주 공영방송 ABC 방송에서도 그 호주의 촛불행동 보도를 하고 막 이랬다는 활약 건데. 대단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연대의 힘이 지금 광화문 대로에서도 경복궁역 근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연대의 중심에는 유튜브가 있고 그 중심에 또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발로 뛰시니까 또 더 많은 분들이 요새 많이 못 뛰고 있어요. 그러세요? 좀 더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살이 더 찌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의점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보도 빨리 얻으시고 맞아요. 더 많은 의견도 생성하는 저는 그 여론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 연대에 있어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LA 산불 정부 지원하라. 네, 봤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 직무정지 돼 있고 이번에 그 연봉이 3%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께서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고 지금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저런 식으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메시지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이라는 이 캐릭터는 정말 하등하고 그리고 정말 비열하고 저급하기 짝이 없고 끝까지도 본인에 대한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대감도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거를 다 접고 빠르게 저는 심판의 날로만 우리가 돌진해서 나아가야 된다. 전 그 글 보면서 굉장히 저도 좀 화가 났습니다. 그 글 자체는 맞는데 맞는 내용인데 맞는데 저는 이런 글을 올리는 그 심리 상태는 대단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국민들이 아니 아까도 무슨 경호처 직원이 보냈다는 문자가 라디오에서 소개가 되는데 국민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정말 마음이 같이 울렸는데 이런 상황을 초래해놓고 저 멀리 불구경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먼 나라 얘기인데 그쵸 우리도 여력이 되고 이러면 지원하고 이런 게 맞죠. 동맹이고 한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 민주주의를 너무 위기 속으로 불바다 속으로 사실 빠뜨린 게 본인인데 그냥 한가롭게 이런 얘기를 한다. 누가 그러니까 주접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방에서 다른 사람이 주접이 아니라 주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신 상태에서 제가 윤석열 씨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마 검찰에서도 대단히 아까 비열이란 표현도 쓰셨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내 세를 구축하는 게 아주 뭐 인사건이나 이런 걸 손에 쥐는 순간 누군가를 배척하고 그럼 깜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해서 올리면서 그러면 충성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 사람을 보는 어떤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어 왔던 게 아닌가. 네. 국무위원 그렇고 경호처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하는 이런 거는 뭐 머릿속에 없다고 보고요. 나의 아주 그 온건한 성을 만들기 위한 좀 저열한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그 끝이 이렇게 귀결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다가 네. 그 경호처 경호관의 편지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윤건영 의원실로부터 받았는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들을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윤석열 씨가 칼이라도 휴대해서 체포를 막으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발포 명령에 해당한다라고 앞서 류사명 총경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충분히 예견됐던 게 이제 확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살상 행위를 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 만들더니 이제는 무기까지 소지해서 나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 가용 가능한 수단을 다 써보겠다. 네. 이런 발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자기밖에 모르던 그 이기심의 극치가 결국에는 공적인 조직의 구성원들인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을 정말 범법의 지대 내지는 살상행위로까지도 내몰면서 지금 상당한 위기 국면을 만들고 있는 당사자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뭐 해도 이제 입만 아픈 거고요. 무기를 갖고 있는 인질범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인질범을 진압 안 하나요? 뭐 가스통 메고 범죄 저지르면은 진압 안 합니까? 저는 저는 위험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윤석열의 저 행위, 즉 네. 경호처를 동원한 자기 보호 행위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위해인 겁니다. 그래서 저 위해 상태를 빠르게 저는 조기 종식시키는 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호처 안에 있는 직원들의 정말 뭐랄까요 피 맺힌 네. 정말 한이 가득한 저런 울부짖음이잖아요. 네. 전 거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 사회가 응답하는 길은 윤석열 체포로서 빨리 끝을 내는 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지금 그 경호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지금 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위에서는 하라고 찍어 누르고 실제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고 양심에 교사하잖아요. 그렇죠. 범죄를 하라는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거니까 이 극강의 이기주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극강의 이기주의예요. 아주 자기만 아는.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 어떻게 돼? 이거는 다 살인 교사예요. 이 정도면 살인 교사도 의율할 수 있고요. 공무집행 방해 다중이나 아니면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위험한 물건 휴대하면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2분의 1 형이 가중돼서 처벌받습니다. 사람이 다치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에요. 형이 더 올라가요. 죽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네. 내지는 이거는 치사라는 건
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거. 근데 정말 발포를 한다거나 흉기로 휘둘른다는 건 이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고의범은 그냥 살인죄인 거예요. 살인죄. 예.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라고 공무원들 대한민국 제복 입은 시민들한테 강요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강요예요.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건 또 강요죄가 성립하거든요. 네. 시간을 벌수록 국민들이 힘들어지지만 윤석열 씨는 본인의 죄과를 점점 쌓아놓고 있다.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범죄 이미 내란 외환으로도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얼마나 이런 걸 자범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윤석열 씨의 스타일을 조금 제가 좀 인문학적으로 내지는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린 도구화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고 우리의 양심이 그걸 증언하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쪽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같은 자는 다른 생명, 옆에 있는 타인을 나를 위해서 갖다 쓴단 말입니다. 도구식으로. 그걸 쓰고 용도 폐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임성근 사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도 우리 최수근 해병에 대한 그 사고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병들을 갖다가 사유화해서 쓴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 행태가 지금 윤석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다 공무원들이고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야 가서 사람 죽여 이 명령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는 사회과학적인 차원을 떠나서는 이제 정말 윤석열 정도 되면은 뇌가 치료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내지는 그 양심이 완전히 그냥 불량 양심이 돼버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진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호관들을 동등한 인격체라기보다는 도구로 나를 지키는 어떤 도구, 뭐 방패나 뭐 흉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휘둘러라? 아니 그러면 경호원이 윤석열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면 다른 사람 안 다칩니까? 근데 칼도 없지 않습니까? 칼을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기를 보통은 저는 권총을 찬다 그러죠. 그러니까 총은 휴대 왜냐하면은 이제 군인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총은 뭐 가지고 있지만 확인은 가지고 있지만. 근데 칼이 어디서 나서 칼을 휘두르라고 한 무슨 조폭 깡패들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이거를요 구해오라고 하면 살인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거예요. 살인 준비해오라고 하면 아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살인을 준비시키고 교사시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후죽순격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경호관들이 여기저기에 사방팔방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크로스체크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이렇게 알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오늘 나온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그리고 어제 그제 그저께 그러니까 사흘 연속 오찬을 경호처 간부들하고 하면서 했다는 게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간부들하고 오찬을 왜 했을까? 무슨 내용일까? 국민들이 궁금해했는데 그것은 나를 지키는 차원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라. 라고 하는데 검토는 아니고 사실상 지시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지시인 거죠. 총 말고 칼도 사용을 하라. 그러니까 모든 흉기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지킬 수 있다면 니네들 이거 다 써.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극강의 이기주의자가 지금 겁을 있는 대로 먹은 거예요. 사실은 먹었다.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쫄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수습해달라고 사실은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무슨 개인적으로 지켜서 부귀영을 누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호차장은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지금 뭐 지지율도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경호처를 완전히 수장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악용하고 있는 게 극강의 이기주의자인 윤석열 씨로 보이고요. 이런 주장의 그 뒷배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저희가 뚫어야 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경호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습니까? 본인 패싱하고 막 이렇게 대통령이 어떻게 현장에서 철조망을 쳐라 어쩐다 지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러 현장을 나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총기 그리고 화포로 무장하라는 거. 왜냐하면 경호처장이 사표 내기 전에 본인이 물리적 충돌 최소화해야 되니까 스크럼을 짜고 스크럼이
도록 이렇게 완전히 완강하게 막아서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바로 다 원복시키면서 처장이 지금 경호처를 대단히 그 차장이 어지럽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씨를 위해서 이 두 사람 이게 저는 몇 명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경호처에 이게 네. 정말 이게 다수 의견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지금 겁을 먹을 대로 먹어서 변론 기일에도 헌재 내일 바로 첫 번째 정식 변론 기일이 있는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체포영장 발부될까 봐. 이런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지조차 못하다.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윤석열이 뭐 거의 윤치광이 수준이니까 미치광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윤치광이는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면 저기는 뭐 치료 내지는 그냥 구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논외로 한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전 최상목 대행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아니 이런 식의 제보들이 나오고 하면 최소한 대행이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정보 보고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최소한 포박해서라도 어디 병원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나는 몰라 국가기관끼리 알아서 잘 해봐 말로 잘 나눠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무책임한 권한자. 네. 전 최상목 대행의 저는 그 책임을 정말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 이걸 알면서도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 뉴스를 안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면서도 아무 조치 안 한다라는 것은 권한자의 무책임. 그로 인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금 이 어려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전 최상목 대행이 이건 이렇게 가선 안 된다. 네.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양비론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경호관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제발 귀를 좀 기울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최상목 대행에게 보내는 맞습니다.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박종준 차장도 그런 이제 유사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역할을 하라고. 그런데 그 아나무인격으로 몰라 나는 안 들려. 뭐 사실상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역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그 국면이 아니에요. 가야 될 길과 역사적 정답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법리의 충돌, 의견의 뭐 충돌인 것처럼 포장하는데요. 아니요. 이건 불법과 합법의 격돌이에요. 네. 불법이 패배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 기로에 경호처 직원들도 울부짖는 거예요. 국민들만 그렇습니다. 울부짖는 게 아니라 이걸 유일하게 사실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다. 네.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신이 직업윤리 얘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버텼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름말을 정확히 타주는 게 이게 역사적 소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분에 지금 양비론 둘 다 문제가 있으니 합의해서 와라. 그 합의는 신기루 같은 겁니다. 없어요. 국민의힘은 합의할 의지 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걸 끌어서 어떻게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그냥 함몰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평생을 국가 공무원으로 사신 분이라면 그 소임의 마지막은 앞으로 공무원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최고위직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면 역사적 정답지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 충돌이 정말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우려되고 걱정되고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경호처에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막아설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한 번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시 한번 마침표가 찍혔는데 그걸 불법으로 해서 그거를 못하고 경호처가 막아서는 게 합법이라는 인식을 주고 그거를 집행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정말 최상목 대행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라는 게 들어보면 불법과 합법이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불법과 합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있으면 그 사기꾼이죠. 네. 그걸 하요라는 거예요. 불법과 합법이 손잡고 화해해라. 그게 안 돼서 지금 불법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이 얘기거든요. 된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행정부에서 거부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사건 분립 체계를 인정한다면 그거 인정 안 하면 이자도 민주공화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사법부의 영장이 정당하게 발부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근데 막는 게 누구 때문에 막느냐?
박종준 경호처장이 집에 가버렸고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뭐 전행을 하든 뭘 하든 화기 가지고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막겠다는 그 불법을 해체하고 해소하고 그 뭐라 할까요? 그 쇠사슬 같은 철조망 같은 김성훈 같은 사람들을 드러내야 그 다음이 진행되고 이게 진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쪽 부분은 안 하겠다, 방기하겠다.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를 우린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월급 받아 먹으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권한대행 대통령 놀이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과 권한과 아까 우리 장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역사적 소임을 안 할 거라면 왜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도 흐릿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도 안 하겠다면 그럼 최상목 대행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나 설명해야죠.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란 공범이죠. 해당한다. 공범으로 간정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쪽지며 등등 해서 뭐 그거는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 내란 사태를 종결하려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을 해서 맞아요.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여기서 정말 이거는 우리 유혈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바라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최상목 대행식으로 뒷짐지고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경호처랑 경찰 다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불법이고 합법이지만 부딪혀서 유혈 사태가 나서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그 누구 책임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뭘로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내 책임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다 한 가정의 부모고 자식이고 아빠고 형제고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만약에 희생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뻔히 예견되는 거를 방치하는 거 이거 옳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전 최상목 대행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역할 지금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참 답답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한 진영이 어디냐면 국민의힘인데요. 내란 선전 선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거죠. 뭐 집회도 이번 주에는 뭐 옆에서 같이 연다. 뭐 전부 그 지역별로 50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라고 했다. 뭐 이런 일종의 이제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건네는 것 자체도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전용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나를 고발해라. 마치 무슨 민주투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법률가께 여쭙겠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법학이라는 건 개념 법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해서 그 개념을 지키자라고 합의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왜 힘드냐면 경호의 개념이 써 있어요 법에. 근데 그 경호의 법대로 써 있는 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금 내란죄 선전 선동 있잖아요. 검열이라는 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용기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내란의 선전 선동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발각된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거죠. 우리 형법 90조에 따라서. 근데 이걸 갖다가 전용기 의원한테 민주당에게 왜 검열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요즘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건 우리 초등학교 사회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삼권분립에서 적법성과 부당함에 대해서 부적법과 적법에 대해서 우리 삼권분립 체계하에서 최종적 권위가 누굽니까? 그게 법원이에요. 그럼 법원이 중앙지법하고 서부지법하고 남부지법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심지어 작은 법원에서 어느 법원 규모와 상관없이 법관은 헌법 103조에 의해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법을 배우셨죠? 판사도 지내셨죠? 국회의원 하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이상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에 대한 비판도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개념을 갖다가 다른 개념, 틀린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영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로? 그 지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언론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카톡 검열이라고 딱 찍는 거예요.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카톡 검열이라고 해서 무지하게 퍼나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카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을 퍼나르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계속 퍼나르면 사후행위에 대한 규제지. 그렇습니다. 사전에 받아보고
못하게 해가지고 그게 검열이지. 검열로 네.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이 안 되는 맞습니다. 거고. 뭐 옛날 계엄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좋아하잖아요. 내란 DNA. 아니 계엄 선언하면은 그 검열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게 약간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검열을 내란 DNA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란을 선전선동하면 그 행위가 범죄인 건데. 그렇죠. 내란을 동조하는 내용들을 막 만들어요 누가. 그래 그걸 퍼날르는 거예요. 그 선전선동으로 처벌받는다. 네. 법에 대해서 법 어기면 처벌한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네. 왜 검열 안 하면서 무슨 독재로 가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 정말 독재 DNA가 뭐 묻은 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좀 사회생활이 되겠어요 이렇게.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카톡 검열이란 표현도 사실 옳지 않죠. 옳지 않은데 예. 카톡 계엄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카톡 계엄? 예.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네. 아니 저는 대단히 저열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구 사실상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정당이 이 신민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거는 전용기 의원이 나서지 않아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냥 교묘하게 이 부분은 제 의견과 다르고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AI가 잡아낼 때 그런 문구를 또 잡아내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란이 무슨 내란이냐. 그리고 정강 목사는 지금 이 계엄을 너무너무 이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정말 구국의 결단이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치솟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퍼나릅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향해서는 또 극우 유튜버들 나서서는 그 집회 장소에서 목을 단두대에 뭐 걸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규제하는 게 법률인 거고요. 네. 프레임을 싹 전환해서 국민의힘은 국민들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더 국민의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요. 지금 법률가로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는 특히나 율사 출신 의원 비율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 절차, 소송법 그냥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낯선 분들이 많죠. 저도 네. 법 공부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면서 그렇다는 거에서 더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법률 전문가잖아요. 김기현 의원도 뭐 여러 관할 수사권 이야기하고 나경원 의원 마찬가지고 거기 검사 출신 또 유상범 여러 의원들 네. 알 거예요. 본인 법률가로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절차가 낯선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 선전선동 될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전 대단히 폄훼하고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 본인이 알면서 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수준에 맞게 제가 아주 수준 좀 낮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아주 쉽게. 예. 아니 우리가 신호등이 있고 빨간불에 건너면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파란불에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파란불에 건너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준법운동 캠페인을 막 합니다. 네. 그러면 빨간불에 건너자는 그 무단횡단자가 자기가 이제 무단횡단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준법 캠페인하는 시민활동가들을 저자들을 좀 때려잡자. 자기가 빨간불에 안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약속입니다 사회에. 맞아요. 근데 빨간불에 건너는 놈이 가가지고 파란불에 건넙시다라고 지금 준법운동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저것들 때려잡다. 이러고 이런 건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좀 됐죠 국민의힘 사람들. 너무 쉬운 설명이었어요. 또 검열랭이라고 이러면 막 복잡하니까 네. 궤변들이 지금 맞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궤변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맞습니다. 지금 여러 궤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주체가 저는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랐는데 모든 언론들이 외환 유치죄를 쓰고 있어서 실제로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죄가 포함된 줄 알았는데. 박범계 의원이 외환유치죄에 외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전쟁을 유발했다. 예, 전쟁을 유발한 위험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교묘하게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것처럼 설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아침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야당이 낸 내란 특검이 모순투성이인데 외환죄는 북한을 돕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식의까지 이제 건너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지금 국회 법사위 진행 중에 있지만 외환유치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돼요.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반
맞습니다. 그냥 내란죄로 하고 이 외환유치죄는 왜 또 성립이 안 되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외국과 통모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위험 상황으로 빠뜨려야 되는 네. 게 그 죄의 요건인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이게 한반도에 이 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영향하에 있는 같은 국가로 봐요. 이거는 완전 대원칙이라서 외국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났던 대단히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연평도 네. 뭐 이런 부근에서 안 하던 훈련을 막 갑자기 해서 북한이 실제로 막 입장을 내고 그랬거든요. 네. 이거 그러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무인기 원점 타격 이야기도 나왔고 이게 다 증거로서 확립이 되니까 한번 들여다보자. 다만 이거는 도발을 야기하려고 했던 거라 통모하려고 했다는 요건에 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리적으로 안 되는데 무리하게 넣나라는 인상을 저는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이 부분에서 딱 하나가 있다. 프레임 전환을 잘하는구나. 네, 이 사람들이 그렇죠. 말장난을 치는 검찰 때부터 잘하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 전환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카톡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국민들의 입에 입틀막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프레임 전환을 해서 반격을 하려는 그리고 그러니까 종국의 이 사람들의 목표는 첫 번째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하자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했다 치고 특별하게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가. 처벌하지 마. 좀 쿨하게 가자 이런 거. 쿨해. 아니 그거는 쿨이 아니고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언론이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다 써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계적인 중립. 그러니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기계적인 중립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와 국가의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적 중립 너도 맞고 양자 니네들이 다 들어보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할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정쟁이 아니라 내란 범을 그렇죠. 즉시 저희가 제압을 하고 정상국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끊임없이 양비론으로 얘도 옳고 저도 옳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최상목식 태도를 그렇죠.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혼 없는 관료가 영혼 없는 언론으로 이제 진화되는 과정인데요. 그 프레임 바꾸는 거 검사들이 참 잘합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라고 제가 늘 쓰는데 이번에도 윤갑근 변호사 이분도 고검장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윤갑근 윤석열 측 변호인. 바로 프레임 전환하잖아요. 네.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 그게 반란이래요. 야 이거 진짜 도둑놈도 어떻게 이런 도둑놈이 다 있습니까?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될 도둑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집주인을 도둑으로 처벌하자.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집주인이 신고했어? 처벌하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신고를 해?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고한 걸로 신고한 거가 문제야. 네,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신고를 옛날에 받는 거지. 그 성범죄자들 미니스커트 입은 네가 당할 만해서 당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논리는 뭐냐면 그런 수준 낮은 프레임 전환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이자들이 처음에 검찰하고 권력을 쌓아올 때는 이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프레임 전환질도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티도 너무 많이 났고 옛날에는요. 그래도 검찰이 이런 프레임질 많이 할 때도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좀 자기들 스스로 좀 맞추면서 나름 좀 마사지라 그러죠.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가지고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은 했는데 지금은 노골화돼서 하니까 국민들이 정보도 많이 이제는 노출이 됐고 더 노골화된 편향성을 가지고 이 프레임 전환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안 속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핵심이라고 보고 이 보수가요. 안보와 법치는 보수의 상징입니다. 저 보수주의자거든요. 전 안보와 법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갖고 장난질하니까 저도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고 특히나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치를 부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적이고 저의 적입니다. 제 적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법치를 보수정당이라고 이름을 쓰는 국민의힘 내지는 검찰 이 사단들이 자기들이 영장 쳐서 그동안 법으로 밥 벌어먹고 온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법치를 파괴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법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수예요 지금. 민주당이 안보를 챙기고 법치를 챙기고 있어요 지금. 네, 보수정당이에요. 근데 보수정당이라는 이 보수를 참칭했던 인간들이 이제 수구 퇴행이고 기회주의 세력이죠. 이제 와서 내란 세력이고 이 내란 세력들이 법치를 파괴하고 안보를 부셔버리면서
이제 보수라는 말에 비음만 써보십시오. 진짜 국민들이 달걀 던집니다. 진짜 벽돌 던지고. 아이고. 정말 이게 보수의 핵심 가치를 완전히 깡그리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 지금 좀 올라가니까 뭐 좋다. 아이고 그거 정말 허튼 소리고요. 네. 이 두 가지 가치를 스스로 보수라는 사람이 저버린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지해줄 이유를 완전히 근본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프레임질이 안 통하고 보수의 핵심 가치를 다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네. 이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는 그 윤석열 체포를 포기해라 이런 주장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구속 수사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되풀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이제와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정당이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 안보와 법치는 안중에도 없었구나. 원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다가 이제 와서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자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절차에도 일단 집행이 돼서 인신이 구금된 상태에서 체포적부심으로 다투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진영이 보수 진영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될 대로 되라. 국민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만 정치하면 된다. 우리만 배지 달고 국회 들어가면 된다라는 행태를 보여주는 걸 두 글자로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나 역사적인 인식 같은 건 정말 팽개쳐버리고 내 자리 보존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입맛이 맞는 진영과 손잡고 선전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관저로 뛰쳐나가고 중국인 운운하면서 탄핵 시위대를 폄훼하는 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보수 정당조차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무슨 미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반등했다 어쩌다 이런 평가 나오죠. 이게 민주당 쏠림으로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리 기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워낙에 보수층이 위기 상황이니까 결집하는 부분도 분명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이런 지표는 좀 엄중하게 새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투데이에 한 칼럼을 봤는데 원래 정말 망하기 정말 이 해가 뜨기 바로 전이 제일 뭐 이제 어둡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반대로 사망하기 전에 갑자기 섬광처럼 이렇게 기억이 되살아나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총선 때도 자기들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완전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 기시감이 든다라는 평가였어요. 네네. 지금도 우리 하면 버티면 되는구나. 우리 정권도 혹시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이거 민주당에 안 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망상에 가까운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중도층을 보는 정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도만 하고 프레임 전환을 하고 거짓말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좀 우습게 보면 이런 정치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는 이 정도 행보를 보여주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요 윤석열의 여론 조작 중에 한 방법이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 보면 화환이 쫙 깔려져 있어요. 진짜 오래돼가지고 저쪽 화환이 막 뒹굴고 있어요. 가보면 저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 고모 김건희 고모. 그냥 헛돈 썼네 이 생각 들어요. 아니, 한심해 보여요. 헛돈 쓴 것 같아요. 뭐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갔는데 지금 이 여론 조작도 저는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국민들께 저는 전달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의 전략적 패착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안 같은 거 8개를 동시에 제2결을 붙여가지고 주목을 좀 덜 받게 한다라든지 내지는 민주당이 아직 국민의힘의 본질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민주당의 탓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적 같은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안 하자고 하니까 이 부정적 개념, 소극적 개념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미친 짓, 어떤 또라이 짓은 나와야 대응이 되지 나오기 전에 예상한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더 열어놓고 해야 되니까 좀 민주당의 분발을 더 촉구하는 것이고 근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상식을 더 초월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이 지금 좀 약해요. 좀 점잖아. 그러니까 상식의 끝으로 가는데 그 상식의 끝을 좀 더 넘어가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이 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다만 지금 이 지지율 올라가는 건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 냉정하게 윤석열 뭐 40% 나오니까 다들 놀래시는데 윤석열 지지가 원래 48%를 받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48% 이하로 지지율 나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분들이 지금 결집하느냐? 윤석열은 버리는 카드인데
향후 대선을 놓고 지금 지지가 결집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 박근혜 탄핵 때도 지지율이 5%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지지율이. 예. 대선에서 열어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7, 다 더하면 50% 이상이 나와요. 물론 뭐 안철수는 이제 호남과 좀 섞인 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윤석열은 버리는 카드인데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은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든 대선은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같은 이 5대5 구조에서는 국민의힘 쪽도 총 결집하면 40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중도, 더 많은 뭐 보수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올 수 있게끔 확장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주당의 그 여러 전략 전술이나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너무나도 센 발언들 이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지지가 오니까. 네.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중도가 중간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 판단합니다. 그렇죠. 중도가 옳고 그름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운데 중간자적 판단을 또는 결정을 하는 것이 중도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혹시 이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가 오늘 새벽 5시 1분에 단독 보도를 한 게 있어요. 내란 특검법 들어간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 직접 지시 이렇게 해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기사를 쭉 들어가 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 지난 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외환 혐의가 한층 더 심각하다는 게 지도부의 공통된 판단이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도 같은 맥락이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근데 제목은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이 직접 지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외환죄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뭐 잘 모르는 언론이 아니라 중앙일보라는 보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면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그 강력한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론도 40%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이게 보수지든 진보지든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방해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도 기사를 정말 필요한 건 숙독하지만 제목만 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포함해서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하면. 명백한 의도가 지금 있죠. 기사를 보면은 정말 직접 지시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의총을 할 때도 많은 의견이 모아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외환죄는 뭐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논의의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로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절차도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의 민주성이 없다라는 이런 또 일종의 프레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좌절시키고 흠집을 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반편향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지금까지 국민 신뢰 얻는 방향으로 오지는 못했잖아요. 최소한. 그럼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특정 정당의 기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언론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저도 기자할 때 기계적 중립을 하면 편해요. 어디에서 욕도 안 먹고 맞아요. 그냥 기사가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A라는 의견이 90, B라는 의견이 10이어도 기사 배분에는 5대5로 넣는 거죠. 이게 마치 언론에 지금 윤리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이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는 거. 정론직필이라는 건 기계적 균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편을 들어야죠. 그렇죠. 국민 편. 그렇죠. 무슨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특정 정치 집단의 편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해서 부합하는 제목을 걸어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오독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면 그 자체로 저는 이것은 언론의 본분에 맞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좀 붙었다. 갤럽에. 그러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의석수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그 소위 말하는 선거 운동 방식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도와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법 리스크라는 이름하에 2조 심판론 계속 판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는 더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보수 쪽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해오던 게 편하거든요. 네. 원래 해오던 게 편하니까 이재명 대표 때리기. 그거밖에 해본 적이 없고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우리가 내란을 겪고 내란이 수습 안 되는 상황에서 2조 심판론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내란에 대해 가지고는 지지율로 평가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0% 왔다 그래서 내란이 내란 아닌 게 되고 내란 아닌 게 내란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란은 내란대로 국민들이 지금 다 평가를 해놨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때리기만 하면 내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 오히려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전략의 완전한 실패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두고 보시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내란에 부역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독재에 부역했던 언론들 끝내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조중동이 그런 동아일보는 좀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조선과 중앙이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들이 이제 구사일생 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언론 문법으로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아주 교활하게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 못하냐? 그렇지 않다. 다 판단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란을 가지고 5대5 기계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토론을 붙이기 시작하면요. 살인죄 놓고도 토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착한 살인이란 존재한다. 착한 살인이란 있을 수 없다. 네. 그 토론거리나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언론이 벌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하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아주 덩어리가 큰 거학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그 적폐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중심에 복판에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들 특히 조선중앙 이런 언론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있죠. 그렇죠. 네. 검찰 하고 있는 국정원 뭐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자체로 어쨌든 저는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5.18 특별법처럼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지금 뭐 군인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맞아요. 참모들 그리고 국정원, 검찰 그밖에 다른 세력들이 어떻게 이 내란에 협력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수사하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때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도 열띤 토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